네, 죄송합니다. 그 온도 얘기, 기온 얘기하다가 밖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이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갑자기 긴급 상황 사인을 보이면서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급하게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연결하면 이게 기온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한 50도에서 51도, 5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의 그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는 뭐 노인도 계시고 또 아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진성 대사님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의 보호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제 첫째 날은 이곳에 온 지 뭐 길게는 6년, 7년째 정도 된 시리아 난민들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그 모sul 탈환 작전 때문에 집을 떠나 했던 국내 실향민들 촌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룹들을 만나셨는데 좀 각자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실향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의 포화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또 남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표현에 대한 게 조금은 닫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한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배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그 내전 속에서 그 캠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캠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편한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을 때 좀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난민들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생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만난 난민 가족들은 난민촌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저희가 방문했던 난민촌이 쿠스타파 난민촌이었는데, 이곳이 실제로 1200가족이 난민촌에 들어오기 위해서 웨이팅리스트에 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좀 그 가족들을 만나서는 어떤 거 느끼셨나요? 글쎄요, 그 캠프 생활에 대한 어떤 수치심보다는 아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캠프 생활을 자청하기보다는 캠프 밖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의 자구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밖에서 있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의 돈벌이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난민들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에서도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면서 그런 일자리를 찾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서 탈출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져오거나 혹은 넘어왔을 때 친척이 있거나 아는 인맥이 있어서 돈을 빌려서 생활을 시작하지만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돈도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자구책으로 캠프 입주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어제 그 10가족 캠프에 이제 새로 들어갈 될 10가족들이 이제 캠프 생활에 대한 어떤 규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고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제 캠프에 들어오면 이제 지켜야 될 어떤 집단 생활이 시작되니까 지켜야 될 규칙이나 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절박한 선택에 대한 어떤 희망의 눈빛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눈빛이 굉장히 갑자기 어떤 그런 그 공포와 그리고 희망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고, 그 중에 한 이제 남이 아버지가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안에서 캠프 안에서 이제 상점을 오픈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의 사연이 궁금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내분과 세 딸과 7살인가 9살인가 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이 간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질 치료를 위한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스스로가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수입을 만들어내서 아들의 치료와 그리고 그 딸들의 생활과 그리고 아내의 생활을 같이 부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지와 노력들을 놓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언젠가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의 어떤 생활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친서 대사님이 이곳에서 이제 캠프를 방문해서 난민들을 만나셨지만 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 난민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거주지에서 이제 살고 있는 이런 난민들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유엔 난민기구가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제 현금 지원인데 이 사실은 도시 난민이 그러니까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난민들보다 도시 난민이 훨씬 더 많아서 거의 80%의 이제 난민들은 도시 난민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왜 중요한지 어째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낼 때 물건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째서 현금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필요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도시 난민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시 난민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거야? 도시에서 사는 거야?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 난민이라고 하면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외곽 지역 혹은 그리고 굉장히 그 삶이 열악한 지역에서 그 폐건물이나 그리고 그 나라에서 혹은 또 아는 사람이 빌려주는 그런 건물에서 싼 임대료를 내면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싼 임대료 역시도 이제 어쨌든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금을 매달 지출하게 되고 지출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돈도 그냥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UNHCR에서는 그런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현금을 최저로 책정을 해서 매달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도시 난민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대다수의 난민들은 캠프 안으로 바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밖의 세상에서 자기의 자력으로 어떤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밖은 또 이제 통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유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도시 난민 생활을 할 때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지원하는 최저의 한 달 생활비를 보태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는데 뭐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리고 내전의 시간도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난감한 현실이 되면서 그런 현금 지원에 있어서의 아주 절실한 필요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게 되는 거죠. 친선 대사님이 이제 난민들이나 국내 시리아민들 많이 만나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데 어떤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또 중요한 이유가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식량을 줄이고 뭐 자녀들 교육에 신경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현금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난민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사례를 좀 느낄 수 있으셨던 그런 만남이 있었을까요?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고향이 시리아라는 이유로 난민이 된 것뿐이고, 그리고 이 이라크 내에서 이제 모술 지역에 있는 시리아민들도 그 모술 주민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시리아민이 된 거고, 저희도 올해 6.25 발발 65주기죠. 6.25 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국내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전쟁 상황에서 유엔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저희가 전쟁의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설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은 굳이 난민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전쟁의 위험에 빠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혹 종교나 혹은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평범하지만 아주 평범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이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께 직접 정우성 친선대사님께 궁금한 점 혹은 이곳에 있는 난민들이나 국내 실향민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받을게요. 질문해 주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유엔 난민기구랑 같이 활동하신 게 4년째 접어들었는데 네. 지난 4년 동안 좀 개인의 삶에서도 바뀐 게 좀 있으신지 크게 어떤 게 이제 친선 대사님의 삶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미션 나올 때마다 두려워요. 네, 그리고 해마다 늘어가는 그 숫자와 통계치 이런 것들을 브리핑 받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 네팔서부터 남수단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라크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라는 단어, 그리고 전 세계가 무엇을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만났을 때 개개인이 얘기하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지와 희망, 꿈을 얘기 들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감동받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되새기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남미촌에 오면은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물건도 사치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물건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단지 지금 이 사태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혜택을 지금 잠시 못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들에게 갖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은 지금 아주 그냥 단편적인 어떤 작은 도움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그 도움에 대한 어떤 감사를 마음속에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또 지금 현재의 부모님과 그 아이들은 나중에 국가가 재건됐을 때 그 나라가 다 더 잘 살아지게 됐을 때 그 고마움을 다른 형태로든 어떻게든지 또 우리에게 되돌려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을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안 해주시고 이제 대부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런 얘기들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순정기라는 님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난민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돕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도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관심은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세상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경님께서 이제 난민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도 많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난민촌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촌 안에서 자체 난민들이 커뮤니티를 규정해서 그 난민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여성 문제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가는 그런 커뮤니티들을 UNHCR과 그리고 각
여러 NGO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교육은 그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 그리고 대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까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캠프의 구성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이대의 구성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모습이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이 이라크 지역에서는 지금 전쟁에서 그 부상을 입은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문화된 어떤 인력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지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주 씨께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받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난민을 도와라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왜 도와야 되냐고요?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곧바로 어느 순간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모든 그 사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직간접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 나라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각국이 그 어려움에 빠진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였을 때 그 나라가 빨리 재건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 또 성장하고, 그 성장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기부 이름을 계속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성 신한대사님 직접 네. 어떤 기부를 위해서 신한대사 활동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부 이름은 어떤 여러분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타기구와 같은 유엔 산하 기관이기도 해서 이제 더욱더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친선대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구는 UN 난민 기구, UNHCR입니다. 네. UNHCR이 이번 이제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난민, 그러니까 이라크 실향민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태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곳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에 올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원 자금이 1억 2,600만 달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급 지원 자금을 세계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해놓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금액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또 이해관계도 있어서 모금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작은 도움도 굉장히 큰 도움으로 이곳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신선대사님하고 나머지 일정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